강력범죄에서 여성의 위치는 대부분 피해자의 신분입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자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범죄조사 분석에서도 공공연히 나와 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목이 졸리고 칼에 찔리고 베이는 그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바로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언제나 피해자 신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연쇄살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6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어느 목욕탕. 평일 아침에 한적한 여탕에서 40대 여성이 가슴을 부여잡고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점점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곧장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를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 끝내 그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판단한 사인은 뜬금없이도 청산가리, 독극물 중독으로 판명 나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당시 목욕탕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다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여성의 유가족들에게 탐문을 시도하자 평소처럼 이웃집 여자 김씨가 목욕을 같이 가자고 해 아침에 집을 나섰다. 이렇게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는 말만 전할 뿐 당시 49살의 중년 여성이었던 그녀에겐 자살을 선택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고 말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집을 나설 때 치장하고 나갔던 목걸이와 반지, 이런 값비싼 패물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증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당동 목욕탕 독살 사건은 그 갈피를 못 잡고 오리무중 막연하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1987년 4월 4일 용산역 근처를 지나는 어느 버스 안에서 50대 여자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 여성의 입은 타들어갔고 전신에는 심한 경련이 동반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위급함 속에 젊은 승객이 그녀를 들쳐업고 병원 응급실로 향해 뛰었지만 그녀는 이미 절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은 이번에도 역시나 청산가리 중독사. 죽은 여성의 주변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 여성이 5개월 전에 벌어진 그 신당동 목욕탕 독살 사건 때 사망한 여인과 같이 목욕탕으로 향했던,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그 김씨라는 여인과 같은 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석연치 않았지만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심증만으로 그 김여인을 잡아넣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역시 그렇게 잊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1988년 7월 8일 시내버스 독극물 사건으로부터 다시 1년 3개월이 흘렀을 무렵 오후 2시 종로구 동숭동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40대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녀 역시 병원으로 가는 도중 숨을 거뒀으며 구토의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경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사건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었던 것이었죠.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죽음의 그림자에 경찰은 그제서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88 서울올림픽을 2달여 정도 남겨둔 상황, 지구촌을 상대로 잔치상을 차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쇄 독살 사건이 벌어지니 경찰은 물론이고 당시 정권에서도 당연히 반가울 리가 없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경찰은 어느 때보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죽은 여성의 당일 행적을 쫓던 경찰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버스에서 숨진 40대 여인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바로 먼 친척 올케뻘되는 그동안 심증만 가득했던 그 김씨라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집을 사는데 480만 원이 모자란다. 이런 김씨의 말에 12촌 조카는 돈을 챙겨 다방으로 향했고 둘은 서로 차용증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진 지 겨우 3시간여 만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죠. 벌써 3번씩이나 그 김씨 여인 주변에서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니 이걸 어찌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앞뒤 가리지 않고 김씨를 잡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엽기적인 사건의 실체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4개월 전인 1988년 3월 27일 친척 회갑잔치에 다녀오던 그 김씨 여인의 친아버지가 시외버스 안에서 갑자기 숨을 거두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인 4월 29일에는 그녀의 친여동생이 똑같이 버스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실 역시 조사 결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버스 안에서 숨을 거두었을까요? 그들이 숨진 자리에는 어김없이 김씨가 있었고 둘 다 그녀가 건넨 건강음료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들은 그동안 왜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 모두 심장마비, 병사로 처리되었는데요. 법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 병원 의사로서는 사망 원인이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천륜을 저버린 끔찍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김씨 여인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증거를 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려 공권력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는 모습까지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검찰은 신당동 목욕탕 희생자 등 장례를 치르고 이미 묻혀있는 시신 4구에 대해 부검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덤 속 시신에 대한 부검은 유족이나 수사 당국으로서는 극도로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부검은 일시일반으로 행해지는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문화적으론 죽은 이의 시체를 훼손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부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 더군다나 관을 쪼개고 무덤을 헤집는 부관 참시라는 그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만약 부검 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세간에 쏟아질 비난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렵게나마 유족의 동의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4구의 시신 중 3구에서 청산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해된 목욕탕 사건의 40대 여성은 시신이 너무나도 부패한 탓인지 그 청산염 성분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통상 청산가리라고 부르는 이 물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극소량만으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청산은 몇 미리그램만 먹어도 10분 안에 목숨을 잃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청산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맹독류는 강한 만큼 증거도 역시 오래 간다고 전해지는데요. 해외에서 사형용 물질로 쓰이기도 하는 바르비투르 산염의 경우 7년이 지난 무덤에서 성분이 검출된 사례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비난을 감수하고 무덤을 파헤친 덕에 김씨 여인의 엽기적이고도 천륜을 저버린 연쇄 독살극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찾기 위해 그녀의 집을 수색하자 그동안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그 흔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의 사망일에 예금된 은행 통장, 피해자에게 훔친 수표, 그리고 친여동생을 살해하고 가로챈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이 모든 것들은 그녀가 아버지, 동생, 그리고 친구 등을 살해한 후 얻어낸 물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다소 황당하게도 밝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압수수색을 하던 형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배탈이나 그녀의 집에서 일을 보다가 뭔가를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가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자 일본식 가옥, 나무 기둥 뒤에 난 작은 구멍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구멍 안에서 무언가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곧장 손을 넣어보니 돌돌 마른 신문 뭉치가 나왔고 그 속엔 파말 크기 정도의 청산염 덩어리 20g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구하기 힘든 이 청산가리를 김씨 여인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화공약품 회사에 다니던 친정 조카로부터 꿩을 잡는다는 핑계를 대고 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소리를 지르며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기세등등했던 김씨는 발가벗겨진 현실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20개월 동안 친아버지와 친여동생을 포함해 총 5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살인미수 혐의까지도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기 한 달 전인 1988년 2월 10일 김 여인은 자신이 120만 원을 빌린 40대 여성 친구에게 내가 돈을 받을 때가 있으니 그리로 같이 가자. 그 돈을 내가 받고 바로 빚을 갚겠다. 이리 말하며 동행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채무자는 오지 않고 그 40대 여성은 화가 나서 자리를 뜨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씨 여인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을 하며 손수 설탕을 넣어 율무차를 타주었으나 시간이 흘러도 그 채무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탕을 친 그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으나 갑작스레 차멀미가 나며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그 피해자는 엄청나게 괴로워했으며 이에 김 여인은 건강음료를 먹으면 나을 거라며 뜬금없이 가방에서 그 음료를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여러 번 구토를 하면서도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거절 때문에 바로 그녀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는 뭔가 꺼림칙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결과물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김 여인은 몇 시간 뒤 안부를 물으러 피해자 집으로 찾아왔고 그제서야 빌려간 12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리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만한 독국물 연쇄살인 사건의 주인공 그녀의 이름은 김선자라고 합니다. 1988년 검거 당시 49살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서양 법의학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검거된 여성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을까요? 그녀는 페인트공인 남편이 있었으며 3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잦은 카바레 출입과 도박에까지 빠지게 되면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들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되자 갚아야겠다는 생각은커녕 채권자들을 죽이고 그 금품을 뺏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범행 동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난 요즘 시대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고한 5명을 살해하고 1명은 살인미수, 그 중에는 친가족 2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 정체기간을 시간을 가졌고
다음 사건을 일으키며 수사망을 혼란시키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던 연쇄살인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거나 충격적인 사고를 당하여 그 트라우마에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김선자의 경우 단지 자신의 유흥만을 위하여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족까지 살해하며 천륜을 저버린 김선자는 검거 후 9년 후인 1997년 12월 30일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 다른 장기 미집행 사형수 22명과 함께 형이 집행되어졌다고 합니다. 마리 라파르즈라는 프랑스의 여성살인범이 있었습니다. 1816년도에 태어난 그녀는 늙은 남편과의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결혼 1년 만에 남편을 비소로 독살한 잔인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건은 인류 법의학사에서 최초로 독살 혐의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후세의 사람들에게 그 악명이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하게 자라라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 김선자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적인 수사에 의해 그 악행이 드러난 여성 연쇄살인마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리나라 범죄 수사망에서 끝까지 남겨지고 기록이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